우리가 어렸을 때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2000년대에 자랐고 그때의 인터넷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유튜브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라 볼거리가 많지 않았죠. MSN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기엔 너무 어렸기에 저는 주가트윗닷컴 같은 이름 모를 사이트들을 탐험했습니다. 스틱맨 애니메이션, 소닉 플래시 게임 모음,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터뜨릴 수 있는 햄스터 게임까지 있었죠. 클럽 펭귄은 인터넷 어린이들의 엘도라도이자 아보호텔, 위자드 101, 니오패치 등 수많은 브라우저 MMO 중 단연 돋보이는 스타였습니다. MMO라고 부르기보단 가상세계,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어쨌든 클럽 펭귄은 190개국에서 3억 3천만 개의 계정을 모았습니다. 수년 동안 밤낮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얼어붙은 극지방에서 대화하고 미니게임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클럽 펭귄은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럽 펭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비슷한 유형의 거의 모든 플랫폼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상세계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진정한 재정적 블랙홀로 변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테로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클럽 펭귄의 완전한 역사, 왜 그렇게 좋았는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 그 사라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의 인터넷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글이나 유튜브 이전의 낡은 검색창이 보여주는 촌스러운 미학을 넘어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꽤 많은 것들이 존재했지만 모든 것이 더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도 모든 것을 중앙 집중화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도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 재미는 뉴그라운즈에 있었습니다. 1995년에 톰 펄프가 만든 뉴그라운즈는 최초의 웹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음악,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심지어 게임까지 올릴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라는 놀라운 기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플러그인, 즉 웹사이트 뒤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 비디오, 음향 효과 등 웹페이지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스틱맨부터 해피 휠즈, 에이지 오브 워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를 통해 광대한 인터넷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고 누군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랜프리버 레인 메리필드로 인터넷에서는 로켓스네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컴퓨터 공학 애호가였습니다. 1999년부터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인 로켓스네일 게임즈에서 작은 게임들을 개발했습니다. 만화에서 영감을 받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보호텔,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공간,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토타입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상세계인 익스페리멘탈 펭귄즈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7월, 이 다소 조악한 플래시 게임 프로토타입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흰색 배경 위에 있는 방들일 뿐, 대화 외에는 볼 것이 많지 않아 금방 지루해졌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폭발 이전, 인터넷이 쉽게 고독해질 수 있었던 시대에 렌은 온라인에서 아직 드물었던 순수한 사회적 연결을 제공했습니다. 2000년 9월 익스페리멘탈 펭귄즈는 2만 5천 명의 방문자를 모았습니다. 렌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했고 그의 이야기는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그들의 플랫폼을 위한 온라인 채팅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가 시간에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우리는 새로운 버전의 인터랙티브 빙하인 펭귄챗2, 이제 메시지는 작은 말풍선에 나타났고 이모티콘, 춤, 던질 수 있는 눈덩이가 생겼으며 방들은 더 이상 완전히 백룸처럼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요청에 따라 첫 번째 배경과 활동들이 점차 추가되었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2004년 펭귄챗2는 100만 방문을 기록했는데 같은 시기 니오패치보다 10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곧이어 펭귄챗3가 출시되어 같은 역동성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공간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뉴 호라이즌에 있었습니다. 렌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작은 개발 스튜디오로 주로 렌 메리필드와 데브 크리스토가 운영했는데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이들이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광고가 없는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했지만 이 플랫폼들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펭귄은 안전에 중점을 둔 매우 인체공학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고 본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채팅은 최대한 관리되었고 심지어 부모들을 위한 기사도 작성되었습니다. 요컨대 뉴 호라이즌은 렌에게 다음 프로젝트, 즉 이 모든 프로토타입의 최종 버전인 클럽 펭귄을 개발할 자원의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2005년 8월, 클럽 펭귄의 첫 번째 베타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1만 5천 명의 플레이어가 초대되어 성대한 런칭 파티를 열었고 기념으로 작은 모자도 제공되었습니다. 이 첫 성공에 힘입어 개발은 가속화되어 2005년 10월 24일 클럽 펭귄의 첫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클럽 펭귄의 마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할 일은 이미 있었습니다. 지역 사이를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눈덩이를 던지고 자신만의 이글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슬라이드 레이싱, 빈 카운터스, 하이드로 호퍼, 만칼라, 아스트로 베리어 등 첫 미니게임들이 있었습니다. 각 게임은 펭귄이나 이글루를 꾸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벌어주었습니다. 아직 기본적이었지만 매일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데 충분했습니다. 매달 결국 클럽 펭귄의 조기 출시는 그들의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2010년까지 기다려 모든 것을 한 번에 출시했다면 몇 주 만에 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플레이어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흥미를 유지시켰습니다. 클럽 펭귄은 그 이상으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대부분의 MMO는 매우 텅 비어 있었고 방들은 영혼 없는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초기부터 플레이어들은 예를 들어 비밀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배경처럼 보였지만 클릭하면 빙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쓸모 없어 보였지만 인터넷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충분한 수의 펭귄이 한쪽 가장자리에 서면 빙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빠르게 도시 전설이 되었고 성공하면 수천 개의 금화를 약속하는 이론과 심지어 가짜 정보들이 이를 부추겼습니다. 이 모든 것, 즉 세계관, 미니게임,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의 조합이 진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저 채팅방이 아니라 가상세계, 제2의 고향이었죠. 이 모든 것이 대단했지만 당시 작은 무료 온라인 게임치고는 상당히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초기의 팀은 서버 비용을 직접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예산은 거의 없었지만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클럽 펭귄은 이미 14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운영자들은 매주 거의 4만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답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빠르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서버를 끊임없이 교체하고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조차 이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가상 공간의 황금기에 진입했습니다. 위자드 101, 애니멀잼, 모스몬스터즈, 무비스타 플래닛 등 모두가 자신만의 가상 세계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코카콜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존재했습니다. 거의 로스트 미디어 수준이지만 다른 게임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마이코크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들이 광고나 초기 형태의 마이크로 트랜잭션에 의존했던 반면 클럽 펭귄은 독특하고 고정된 구독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도프스, 오프스처럼 한 달에 6유로를 내면 펭귄이나 이글루를 꾸밀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부유하고 멋지고 강하고 모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료 프리미엄 코드를 약속하며 비밀번호를 훔치거나
바이러스를 다운로드하게 만드는 가짜 사이트들이 많아서 꽤 끔찍했습니다. 요컨대 새로운 게임, 새로운 구역,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클럽 펭귄에서 한 달도 빠짐없이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매력적인 수익화 방식과 끊임없는 업데이트 속도로 2007년에는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며 어린이 게임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렌과 뉴 호라이즌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버 비용은 폭증했지만 활성 플레이어 중 단 10%만이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은 여전히 매년 약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디즈니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인 디즈니 역시 오마이갓. 여기에 2009년까지 개발팀이 특정 플레이어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3억 5천만 달러를 더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비록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지만 이는 클럽 펭귄의 제작자들이 미키마우스 제국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팀을 확장하고 전 세계에 지사를 설립하여 클럽 펭귄을 프랑스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콘텐츠가 더욱 야심차게 변했습니다. 시네마틱, 애니메이션, 심지어 스토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플레이어들은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을 발견했습니다. 게임 캐릭터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플레이어는 비밀 요원이 되어 조사를 시작하여 범인인 허버트 B. 솔직히 지금 섭씨 40도라 더워 죽겠는데 그의 기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그는 태양의 힘을 이용해 빙하를 열대섬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플레이어는 그의 기지에 잠입하여 갇힌 펭귄들을 해방하고 그의 사악한 계획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네, 여전히 클럽 펭귄을 플레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에게 집착이 될 미니게임인 카이지수 KJHU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덱과 대결하여 더 좋은 카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승리하면 도장의 사부와 결투하여 보상을 얻고 거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카이지수는 클럽 펭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닌자들의 질서와 장대한 라이벌 관계를 가진 거대한 스토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디즈니는 클럽 펭귄을 기반으로 한 상품군에 추가되는 실제 플레이 가능한 수집용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단순한 온라인 게임을 넘어 진정한 멀티플랫폼 라이선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때 세계의 클럽 펭귄 콘솔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위용 3D 파티 게임 하나와 닌텐도 DS용 내러티브 게임 2개, 엘리트 펭귄 포스, 엘리트 펭귄 포스와 허버트의 복수, 헬버츠 리벤지가 그것입니다. 몇 가지 퍼즐이 있는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옆에 교수 레이튼 같은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들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는 이 게임을 활용하여 주토피아, 스타워즈, 겨울왕국 등 가장 인기 있는 라이선스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네, 클럽의 초기 몇 년간의 매력이었던 인디 정신은 조금 잃었지만 동시에 훨씬 더 넓은 대중에게 엄청난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디즈니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그들은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꾸준한 플레이어 유입은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롤플레잉을 하고 파벌을 형성하며 심지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팀의 펭귄들을 한 방에 모아 이모트 배틀을 하거나 눈덩이를 던지는 시기였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았죠.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클럽 펭귄은 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이 인터넷의 기둥 중 하나였고 세대를 아우르는 프랜차이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커져서 디즈니는 결국 투운타운, 픽시홀로, 캐리비안의 해적 온라인 수천만 명의 플레이어, 수억 달러의 수익.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첫 번째 균열은 2010년에 나타났습니다. 램프리버는 공식적으로 클럽 펭귄을 떠났습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특히 자신만의 개발 스튜디오를 시작하는 등 다른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디즈니가 유일한 주인이 되었고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전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스킨은 점점 더 비싸져서 구독 없이는 얻을 수 없거나 아예 페이월 뒤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는 퍼플을 2마리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었지만 유료 구독자라면 75마리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75마리라니 이건 페이투플레이였습니다. 또한 디즈니 세계와의 모든 콜라보 이벤트는 클럽 펭귄 세계와의 모든 콜라보 이벤트는 클럽 펭귄 세계의 영혼과 독창성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빙하가 있긴 했지만 그저 장식용일 뿐이었습니다. 원래 이 개념은 광고 없는 안전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고가 없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플레이어들, 특히 점차 성장하여 게임에서 멀어지는 오래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좌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클럽 펭귄을 빠르게 그만둔 이유 중 하나는 2011년에 첫 아이팟 터치를 얻었고 플랜츠 vs 좀비, 앵그리버드, 그라비티 가이, 제트팩 조일라이드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빙하에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기를 쏘는 제트팩이 있었으니까요. 몇 년 만에 모바일 게임은 캐주얼 게임 시장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2011년부터 디즈니도 퍼플런치로 이 흐름에 편승하려 했습니다. 동키콩 컨트리의 통나무 구간 스타일의 퍼즐 플랫폼 게임이었지만 분명 모바일용 클럽 펭귄이 해결책이었을 텐데 말이죠. 플래시 기반이라 힘들었겠지만 분명 어딘가에 해결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디즈니잖아요, 친구들. 의심할 여지 없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앵그리버드와 컷더로프의 스튜디오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디즈니는 클럽 펭귄의 모델이 구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간 구독은 장벽으로 남아있었고 마이크로 트랜잭션과 광고가 있는 무료 플레이가 분명 미래였습니다. 특히 프리리얼밋을 관리했던 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사장 존 스미들리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 게임은 끝났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관리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어린이들은 종종 서로에게 못되게 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점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넘쳐나던 가상세계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 디즈니 역시 콘텐츠는 점점 덜 출시되었고 여전히 상당한 수의 플레이어가 있었지만 서버는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17년 1월 클럽 펭귄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월 29일 서버는 영원히 문을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선물로 개발자들은 팬들을 10년 동안 애태웠던 비밀 빙산을 뒤집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댄스 플로어와 함께 우리는 섬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스피드런, 벤시브런 벤이라는 유행이 생겨 채팅에 가능한 한 끔찍한 말들을 도배해서 강퇴당하는 것이었는데 기록은 1분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싶었던 운영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서버가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빙하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디즈니는 클럽 펭귄을 폐쇄하는 이유가 후속작인 클럽 펭귄 아일랜드, 클럽 펭귄 아일랜드 플래시가 아닌 3D로 완전히 재설계된 게임으로 많은 새로운 기능은 없었고 본질적으로 같았지만 드디어 모바일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잘 된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게임을 싫어했습니다. 우선 아트 스타일이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같은 시기에 비디오 게임 부서 전체를 해고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몇 가지 할 일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할 것이 적었습니다. 카이지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치 오버워치2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클럽 펭귄의 마지막 몇 년간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던 수익화 방식에 이미 불평이 많았는데 아일랜드는 4배나 더 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클럽 펭귄 아일랜드를 기억하는 유일한 이유는 레이드 때문입니다. 게임의 나쁜 평판을 감지한 여러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자신의 커뮤니티를 서버로 대거 보내 게임을 플레이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아예 서버를 다운시켰습니다. 이 혼란은 몇 안 되는 실제 플레이어들을 도망치게 만들었고 리메이크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비밀리에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클럽 펭귄의 심연은 어땠을까요? 클럽 펭귄의 모든 콘텐츠를 원했지만 구독을 구매할 수 없었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설 서버였습니다. 모든 MMO에 존재하죠. 플래시 파일을 가져와 에뮬레이터로 자신만의 빙하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그리 어린이 친화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공유하는 작은 분산된 서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2월 12일 클럽 펭귄의 공식 종료 몇 주 전 독립개발자 2명이 클럽 펭귄 리튼, 클럽 펭귄 리리튼을 출시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클럽 펭귄과 똑같은 복제품으로 완전히 무료였습니다. 모든 콘텐츠가 제공되었고 다른 사설 서버와 달리 원래의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욕설도 없었고 심지어 운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수만 명의 플레이어가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팬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클럽 펭귄 리튼은 졸업 무도회, 졸업식, 심지어 가상 콘서트까지 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향수에 젖어 돌아온 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커뮤니티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랜프리버의 말에 따르면 클럽 펭귄이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00만 개 계정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서버 뒤에 있는 팀이 선의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보안 면에서는 이전 클럽 펭귄 개발팀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드라마가 잇따랐고 일부 팀원들 간의 갈등이 트위터에서 공개적인 복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다소 미묘하고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옆에는 클럽 펭귄 온라인, 클럽 펭귄 온라인, CPON이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리튼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CPO는 끔찍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운영도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원하는 말을 아무런 결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설립자 라일리가 끔찍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정신적 폭력과 유해한 오만함을 보였고 무엇보다 약탈자였습니다. 미성년자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했다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CPO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한 줄기 희망을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여러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귀에 들어가 그들이 힘을 합쳐 클럽 펭귄 온라인의 폐쇄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0년 BBC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디즈니가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CPO는 저작권 침해 중지 명령을 받고 문을 닫았으며 라일리는 미성년자 부적절 이미지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모든 사설 서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클럽 펭귄 리튼 역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통지를 받았습니다. 요컨대 당신들은 우리 것을 훔치고 있으니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통지를 받았던 리튼 개발자들은 초기 몇 년 동안은 다른 주소로 사이트를 다시 열면서 버텨냈지만 개발자들은 협력했고 이는 커뮤니티의 큰 아쉬움 속에 그들의 모험의 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해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아무리 많은 사이트를 폐쇄해도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할 다른 사이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복귀의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날 클럽 펭귄의 주 대상이었던 어린이들은 클럽 펭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 세대가 건너뛰었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날 온라인 채팅은 더 이상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젊은 시절 인터넷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게 됩니다. 클럽 펭귄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게임은 이제 추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세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게임과 색깔로 가득했던 수많은 사이트들은 오늘날 영혼 없는 진열대에 불과합니다. 카툰 네트워크 페이지가 보물창고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다양한 시리즈의 멋진 미니게임들로 가득했죠. 오늘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즈니나 심슨닷컴 페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어도비는 플래시 배포와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해커들에게 너무 많은 취약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인터넷 역사의 큰 부분을 지워버렸습니다. 맹세컨대 꼰대가 되려 하지 않지만 클럽 펭귄의 이야기는 히피피케이션, 시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 엉망이 된다는 생각이죠. 주주들은 주머니를 채우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좋아요. 어쩌면 제가 꼰대일지도 모릅니다. 클럽 펭귄의 초기 이미지는 인터넷의 다른 시대에 속했던 그 순수함, 그 아마추어적인 낙천주의를 상기시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항상 바이러스, 사기,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우리는 데이터를 팔아넘기고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 하는 사람들의 소나귀에 끊임없이 놀아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는 꼰대입니다. 네, 저는 꼰대입니다. 사실 인터넷은 어린이들에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늙었으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11세 미만 온라인 청소년의 수는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아이패드 베이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주의력 감소는 그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유튜브 키즈 같은 끔찍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 자신도 트래쉬 채널의 클럽 펭귄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위험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이름 지어졌죠. 하지만 네트워크는 광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공간들은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수치에 따르면 포트나이트, 그리고 특히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클럽 펭귄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O 측면은 이렇지만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다양한 미니게임 개념과 꾸미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유지했습니다. 8,600만 명 이상의 활성 플레이어를 보유한 로블록스는 나이를 확인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운영은 과부하 상태이거나 때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블록스 뒤에 있는 회사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그 중에는 플랫폼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 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클럽 펭귄의 대변인이었던 캐런 메이슨의 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클럽 펭귄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할 활동의 기초, 훈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가상세계에 직접 던져지지 않고도 훈련하고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온라인 익명성 폐지, 틱톡 금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대를 책임감 있고 비판적인 인터넷 사용자들로 교육할 대안이나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벽을 쳐다봐야 할까요? 물론 소셜미디어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는 문제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않고 문제의 끝자락만 규제하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구실로 삼아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인구를 통제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 권력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클럽 펭귄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어린이 공간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가 인터넷을 발견할 때 어떤 입구를 만들어줄 것인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